그래서 106페이지 보시면 가지급금과 뭐라고 있으세요? 가수금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먼저 보시면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근데 왜 자산이냐면 얘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급금의 뜻이 뭐냐면 지급은 했는데 돈은 줬는데 어디 쓸지 모르는 걸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급이라는 게 돈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짜가 아니고 내용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는 돈을 준 건데 시험은 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뭘로 나오냐면 출장비. 왜냐면 우리가 출장 가잖아요. 직원이. 그러면 출장 갈 때 돈 주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몰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한테 돈 주는 거예요.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 요것도 가지급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 가시면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 이따 3시에 나갈 거니까 300만 원만 준비해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돈을 준비하죠. 돈 준비하고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얘기한 것 좀 줘. 그러면 300만 원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쓰실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반응은 거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 해갖고 거래처 누구랑 어떻게 쓸 거야. 나중에 영수증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님이 있고 또 한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내 돈 누가 쓸 거예요? 내가 쓸 건데. 라는 사장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설명을 하든 설명을 안 하든 솔직히 어디에 쓸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근데 웬만한 사장님들은 앞쪽이 더 많아요. 뒤쪽처럼 얘기하시는 사장님들도 있긴 있는데 요즘 뒤쪽처럼 얘기하면 인식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옛날하고 좀 달라요. 사장님들도 은근 조심 많이 해요. 과거보다는. 왜 그러냐면 저것도 있거든요. 옛날보다 사람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인다라기보다는 밉보이면 도망가니까. 옛날처럼 옛날 마인드 일명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꼰대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신조어 중에 하나가 젊은 꼰대라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도 꼰대 짓을 해요. 근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직원이 그만둘 확률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높기는 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수금은 반대예요. 수금이 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받았으나 내용을 모를 때.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가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돈이 갑자기 내 통장에 찍혔어. 그게 가수금이에요. 왜냐면 통장에 돈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돈이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는 가짜가 아니고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지급했는데 몰라. 그 다음에 가수금은 돈 받았는데 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그거 아세요? 잘못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1,000억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잘못 눌러갖고 잘못 입금되는 게.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거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어느 어머님이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고 1억인가를 보냈는데 잘못 보낸 거예요. 알자마자 은행에 가갖고 이야기했는데 지급정지가 안 된 거죠. 이게 또 그냥 내가 내 통장이니까 지급정지해 주세요. 내가 보냈으니까 지급정지해 주세요. 그런다 그래서 그게 또 되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 내가 어쨌든 송금은 했으니까 그 사람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뉴스엔.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그 상대방 분이 통장에서 돈 꺼내갔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1억이 아니고 10억까지 보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무서운 건 저거예요. 잘못 보냈을 때에 대부분 계좌 이체하는 게 작은 금액도 있지만 큰 금액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압류 통장에 들어간다던가
예, 아니면은 이 사람이 돈이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 내 돈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민사로 가야 되는데 민사로 가도 받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경우가 좀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지만 예, 특히 금액이 클 경우에는 두세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예. 나는 괜찮겠지 이런 거 없어요. 맞잖아요. 언제 어떤 상황이 나한테 올지 내 주변 사람한테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보시면 상품권 선수금과 예수금인데요. 시험은 예수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상품권 선수금보다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보실 게 상품권인데요. 우리 상품권 대부분 써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근데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회사 입장이에요. 그래서 왜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하냐면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팔면 그때 뭐가 되냐면 매출이 돼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다 마트 상품권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내가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가 마트 가잖아요. 마트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뭐 내죠? 상품권 내죠. 근데 그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갔을 때는 아직 매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권 때문에 선수금의 뜻이 뭐예요? 돈을 먼저 뭐 했다? 받았다. 그래서 상품권으로 돈 먼저 받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상품권 선수금. 근데 왜 이렇게 쓰냐면은 아직 우리는 물건 판 게 아니잖아요. 뭐만 팔았어요? 상품권만. 그래서 나중에 오셔서 물건을 판매하면은 그때 뭐가 되는 거라고요? 매출이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기간 없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그거는 일단 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잡는 거예요. 매출로.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5년이라 그래서 6년째에도 우리나라는 쓸 수 있어요. 네. 뭐 하면 돼요? 가서 진상짓 하시면 돼요. 있었어요. 이거 얘기했더니 한 분이 저는 지난 거 썼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쓰셨어요? 그래서 가서 난리 쳤는데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우리나라는 통용이 됩니다. 외국이었으면 안 됐을 건데. 근데 수강생분 중에 그런 행동을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었는데 그분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여름에 수박을 먹고 4분의 3을 먹었거든요. 교환해 갖고 왔어요. 예.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외국이었으면 불가능한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트 가서 난리 치면 상대방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직원이. 외국이었으면 난리 친 사람이 끌려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인식이 잘못된 건지 법이 거지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우리나라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손님은 왕이다 있잖아요. 이거 안 바뀌면 앞으로 이제 장사하는 분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손님을 내쫓든가 때려치든가. 그렇죠. 그놈의 이미지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고객이 잘못한 것도 있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TV에 나오고 이런 거에서 난리치는 거는 10개 중에 7, 8개는 손님 잘못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거 잘해요.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머리는 좋아요, 한국 사람이. 우리가 살 건데 왜 안 친절해? 그랬더니 얘네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저희만 친절한, 그러니까 그 사람 판매한 사람 친절한 게 몸에 배가지고 당연히 친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안 친절해가지고. 근데 나중 되면 저희 나라도 조금씩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소비자 권리도 중요하지만 예, 이 반대쪽 권리도 중요하다라고 바뀌고는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미지 자체가 친절해야 하나라도 더 팔린다가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그것도 있죠. 뭐도 있냐면 우리나라는 살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외국에 비해서 상점도 거의 뭐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해 갖고 자영업자 수가 거의 상위 탑 클래스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집에서 안 사면 요 집 가서 사면 되니까. 예, 그렇죠. 근데 외국 나가면은 솔직히 여기에서 안 사면 멀리 가서 사거나 내가 불편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아, 근데 그게 꼭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악용을 하니까 항상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요 과정도 한 8년인가 9년 전에 수업을 반만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업을 반만 들으면 출석이었거든요. 지금은 10분만 앞뒤로 10분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과거에 딱 한 번 1년 동안 50%만 들으면 출석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희 반은 괜찮았는데 수업이 진짜 어려운 반들 있잖아요. 그러면 듣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포기는 안 하는 거예요. 수당이 나오니까. 그때는 수당도 지금보다 더 셌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업 50% 남으면 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기 싫은데 돈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수업을 반만 들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반 남았을 때 오거나. 그거 아마 지금까지도 있었으면 그게 아주 나쁜 제도는 아니었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일이 급해서 수업을 반만 듣고 진짜 가야 돼.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이 너무 악용을 해버려서 1년 후에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데 뭔가 법을 딱 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악용해갖고 돈을 벌지? 그 성범죄자들 그 카페가 있대요. 뭐 있겠죠. 네. 거기에 카페 가입자 수 몇만 명이래요. 자기네들끼리 예, 법 공부해갖고 자기네들 이렇게 하면은 적게 맞을 수 있다. 그렇죠. 뭐든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최근에 저거 나왔잖아요. 택시기사 아저씨.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 되면은 여기에다가 다들 하나씩 달고 다닐 수도 있어요. CCTV처럼 카메라.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몇십 년 무사고 운전인데 예. 차살짝 뭐 그것도 있고 아니 그거 말고 또 하나 또 있었어요. 그거 말고 최근에 이제 술 먹은 아저씨하고 아줌마 둘이서 탔는데 남녀가 탔는데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트랜스젠더인 거죠. 근데 그것까진 괜찮은데 계속 뒤에서 막 만지고 막 때리고 그러다가 경찰 불렀더니 경찰한테 그 경찰에다 전화하고 있는데 막 이 아저씨가 막 성추행하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 경찰관 오니까 도망간 거죠. 네. 어쨌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금의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는데 돈 받을 때 그냥 안 주고 세금 띄어요. 그거를 원천징수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가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줄 때 세금 띄는 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직원들한테 월급 주잖아요. 지금 108페이지세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뭐 띄고 주죠? 세금 띄고 주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지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뭐를 잘못 알고 있냐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종종 있어요. 만약에 내가 월급이 200이래. 200 받는 게 아니잖아요. 200에서 뭐 빼고 받아요? 세금 띄고 받아요. 그러면 한 180 전후 돼요. 180보다 조금 높거나 180보다 조금 낮거나. 근데 그거를 이제 오해해갖고 왜 내 통장에 200 안 찍히냐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실제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도 있냐면 대부분 회사가 만약에 내가 연봉이 2,400이야.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달에 200인 회사도 있고 여기에 보너스가 들어가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200만 원이 안 돼요.
왜냐면 보너스 달은 월급이 좀 더 들어오고 보너스 아닌 달은 월급이 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만약에 내가 2,800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있냐면은 12달치에다가 여기에다 만약에 보너스가 200%래. 요런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2,800을 12로 나누는 게 아니라 14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보너스 들어오는 달은 월급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고, 보너스 안 들어오는 달은 월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고, 요런 구조인데 이거를 오해해 갖고 왜 돈 조금 들어오냐고, 그래서 한 달치 월급 받고 잠수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종. 예. 이거는 본인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0 준다 그래서 200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꼭 뭐를 떼어요? 세금을 띱니다. 근데 그 세금이 좋은 데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사이에서 꼭 떼어먹어서 그러지. 근데 좋은 데 더 많이 쓰여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거꾸로 받을 때 세금 띨 때 있어요. 그때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자 받을 때. 우리 통장에 이자 찍히죠. 그게 원금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를 띄고 찍히는 거예요? 세금을 띄고.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예납. 그래서 원천징수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못 띄는 거다? 세금 띄는 거다. 그거를 이제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많이 띱니다, 세금은. 지금은 대략 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한 10%에서 15% 정도 떼어요. 왜냐면 소득세하고 이것만 띄는 게 아니고 4대 보험도 띄잖아요. 그래서 한 15% 정도. 왜냐면 연금만 4.5% 떼요. 200만 원이면 연금이 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만. 근데 그거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원래는 9%인데 회사하고 직원하고 몇 대 몇으로 내요? 5대 5로 내죠, 반반씩. 근데 왜 올라갈 거냐면 인구가 없잖아요. 인구가 없으니까 나갈 건 많고 사람은 적어.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9% 뛰던 걸 12% 뛰고 12% 뛰던 걸 15% 뛰고 이렇게 해갖고 올리는 방법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뭐 국가에서 뭐 땅을 파갖고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금인데 요거는 누가 내는 거냐면 직원이 내는 세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누가 내는 세금이라고요? 직원.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설명드렸듯이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받아. 근데 세금으로 20만 원을 떼었어. 그러면 그 20만 원이 무슨 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왜 부채냐면 이거 회사 돈이에요? 직원 돈이에요? 직원 돈이죠. 그러면 남의 돈은 무조건 부채예요. 우리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지금부터 좀 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시험에도 나오긴 하지만 뭐 저희 보고 계산하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관련된 거 알려드릴 게 아니고 저희가 직원이 내는 세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있어요. 요거는 소득세의 10%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갖고 가는 거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라고 하고 소득세는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국가가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보면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어요. 요거 떼어가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요게 대표적으로 떼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회사에서는 상조회비도 떼어가고 그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무조건 내셔야 돼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시면. 그래서 소득세 내고 지방소득세 내고 건강보험 안에 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을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국가가 가난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졌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국가에서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걷을 때 조금 더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을 모아서 이제 어르신들 관련된 데 쓰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양원 같은 데 지원하는 돈들 있죠. 그게 요 장기요양보험에서 걷어서 지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아시죠? 그래서 연금. 그래서 국민연금은 몇 회 이상 불입을 하셔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에서. 몇 회? 120회. 그래서 몇 년 이상은 부으셔야 돼요? 10년 이상 부으시면은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근데 10년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일시금으로 받고 끝이에요. 근데 국민연금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금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국민연금이에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일단 갈 때까지 나오잖아요. 많든 적든 떠나서.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얘기가 100% 맞진 않지만 자녀들보다 이거를 더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왜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케어 안 하시는 자녀분들도 많잖아요. 왜냐면 요즘엔 본인 먹고 살기도 솔직히 쉬운 시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120회 부으시면 되고, 고용보험은 왜 부어요? 뭐 받으시려고? 실업급여.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자진퇴산 안 돼요. 자진퇴산, 일반적인 자진퇴산 안 됩니다. 저 그만둘래요. 이건 안 되고, 뭐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만둬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특이사항의 자진퇴산은 되는데 일반적인 자진퇴산 안 돼요. 그리고 이놈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어쨌든 그 사람들은 누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구라치는 것들 되게 많아요. 일반적인 거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다른 쪽으로 빠지는데 일반적인 건 안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일반적인 거 실업급여 준다라고 얘기를 간혹 가다 풍기는데, 그렇게 하면요 지금도 모자르거든요. 실업급여가. 그렇게 되면 100% 모자르게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문제는 실업급여도 그렇고 요 장기요양도 그렇고 요양 관련된 쪽도 그렇고 사이에서 나쁜 짓 해서 빼먹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것만 잘 잡아도 세금이 꽤 많이 세이브가 될 텐데,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안 잡는 것 같긴 해요. 제 장담하는데 실업급여 받는 사람의 최소 30%는 가짜예요. 저도 더 봐요. 저는. 아니 저도 더 보긴 하는데 최소예요. 최소. 왜 그러냐면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한 회사에 10년 다녔어. 근데 일이 있어서 그만둬야 돼.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실업급여라도 받아라. 왜냐면 실업급여 준다 그래서 내 우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 선심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파트로 들어가셔서 나중에 팀장이나 어쨌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갑자기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밥을 먹재. 그러면 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딜이 들어오냐면, 저기나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좀 받게 해줘. 실업급여 받게 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대빵 쉬워요. 그만뒀을 때 4대 보험 4대 보험 상실 신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번호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네. 관리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한계가 있긴 있으니까요. 큰 기업에서는 잘 안 해줘요. 큰 기업에서는 안 해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제 딜 들어와요. 밥 먹재. 밥 먹다 보면은 나 조만간 그만둘 거니까 실업급여 좀 받게 해줘. 그러면 그거 진짜 쉬워요. 마지막에 상실 신고할 때 자진퇴사 말고 권고사직 번호 있거든요. 그 번호만 바꿔서 신고해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돼요. 서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별도 서류 요구 안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건 하죠. 과거에는 아예 없었는데, 뭐 그런 것들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서류가 심각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가짜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가 30%고, 저도 못해도 50% 정도는 보고는 있는데,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실업급여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난 내 발로 다 나왔으니까.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사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본인이 회사가 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멀리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인데, 예전에는 요만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넓게 해주는 거죠. 국가에서. 왜냐면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보여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다 있어요. 조건이. 그런 거에 맞으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법 같은 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부담부는 별거 없어요. 직원부담부는 무조건 무슨 금이요? 예수금. 근데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사부담부. 근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에 나와요. 또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그래서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써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요쪽은 보험료로 많이 씁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 때에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고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왜 다르냐면 이거 다 누구 때문에 내는 거죠? 직원 때문에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다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이거 다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다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보험적 성격이잖아요. 현재보다는 언제를 위한 거예요? 미래를 위한 거죠. 보험은 다 미래를 위한 겁니다. 현재를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 보험료로 쓰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제가 이거 안 외워도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안 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지문에 줘요. 뭐라고 주냐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줍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회사가 있어요. 못된 회사들이. 분명히 내 통장에서는 내 월급 명세서에는 4대 보험이 빠져나갔는데 가입을 종종 안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증이 나와야 돼요. 한 달 안에. 그래서 건강보험증 얘기가 한 달 안에 없어. 그러면 혼자서 4대 보험공단에다 연락을 하세요. 4대 보험공단에다 연락해갖고 나 가입했는데 건강보험증이 안 나온 것 같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확인 다 해줍니다. 근데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게 늦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국민연금하고 국민연금 제가 120회 이상 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실업급여. 실업급여도 몇 개월 이상 부어야 된다. 이게 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안 맞아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회사한테 문의하지 마시고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회사는 또 얼버무릴 테니까 만약에 진짜 가입을 안 했다면. 근데 요즘 가입 안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3%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는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는 세금 3%만 내면 돼. 그러면 4대 보험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프리랜서가 되는 겁니다. 프리랜서가 되면 위험해요. 왜냐면 프리랜서는 계약직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법을 좀 악용하는 건데 자르기 편하게 정규직들은 자르기가 불편하잖아요. 어쨌든 법적으로. 그래서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고용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3%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정규직으로 어쨌든 회사에서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돼갖고 회사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걸 써야 돼요. 근로계약서. 근데 근로계약서 안 써. 그럼 다니지 마세요. 요즘 웬만한 데 다 쓰긴 하는데 종종 이제 너무 작은 데나 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무조건 쓰시고. 왜냐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나도 이제 보호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지금은 이러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알아보시고. 근데 확실히 요즘 젊은 분들이 하나라도 더 알아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2년 전 얘기긴 한데 전철 타고 출근하는데 옆에 있는 한 20대 초중반 되는 여자분이 4대 보험공단에다 전화해갖고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다음 주에 아르바이트를 바꾸는데 이틀인가 3일이 겹쳐요. 4대 보험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잘 알아보는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보 얻기가 쉽잖아요. 인터넷에도 있고 전화해서 직접 물어봐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꼭 확인하시고. 아르바이트가 더 따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큰 거가 아니고 또 대부분 보면은 알바하시는 분들이 500원, 1000원도 소중한 나이고 소중하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500원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요즘에. 몇 달 전에 버스 그
내리는 쪽에 500원짜리가 있었는데 아무도 안 줬더라고요. 제가 주웠어요. 나한테 500원은 소중하니까. 네, 하세요. 상관없는 네, 연말정산 하잖아요. 예, 연말정산 하죠. 저희가 서류를 다 해서 네. 드리잖아요. 예, 주죠. 사람한테. 예.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0원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냈는데 계산해 봤더니 10만 원 나왔어. 그럼 더 낼 게 없잖아요. 그러면 0. 네. 그리고 환급 받으려면은 0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걸 받으시면 돼요. 그 뭐냐, 연말정산 하고 나면 연말정산 그 한 서류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제일 밑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환급이고요. 플러스로 뜨면은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기만 보면 돼요. 제일 밑에 봐갖고 금액이 마이너스 나왔네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플러스가 나왔네 그러면 더 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 채권의 대손. 네,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채권이 받을 돈이에요. 그 다음에 대손은 못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대손은 받아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 받아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거래처 대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받았어. 그러면 회사로서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 못 받을 거에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대손이 못 받는 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충당의 뜻이 뭐냐면 준비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뭐 하자? 준비하자. 그거를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충당이란 얘기는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대손 충당금하고 요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금. 우리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안 다녀도 퇴직금 받는 경우 있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회사 내규에 1년 미만자도 퇴직금 지급 이렇게 써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받은 적 있어요. 과거에 6개월 다녔거든요. 아니다, 6개월 정도 다녔구나. 아니요, 저는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통장에 들어왔더라고요. 계산해 봤더니 퇴직금 금액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무슨 마인드인지. 그냥 뭐 저야 뭐 어차피 못 받을 거였으니까 법적으로 잊고 있었는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서 잘 썼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금 주려고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요거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그래서 이거는 고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이거 앞으로 이제 터질 건데 얘 때문에 문제 심각하게 터질 겁니다. 왜냐면 원래 이걸 많이 걷어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산 아파트가 10년 후부터 계속 고장이 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고쳐야 되는데 얘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건 다 쓰고 모자른 것들은요, 입주민들이 다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구조상 이거를 많이 못 걷어요. 왜 못 걷으냐면 우리가 정부가 보기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우리 단지랑 옆 단지랑 비교해요. 그리고 우리 단지는 관리비가 10만 원인데 옆 단지는 8만 원이야. 그러면은 관리사무실 와갖고 집어던지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왜요? 옆 단지는 8만 원인데 우리는 10만 원이야. 왜 2만 원 더 나오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장날 때마다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많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못 모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즘 집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서 오래 살 생각이 없어요. 한 3년 지나면, 3년에서 5년 지나면은 이제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이놈의 집을 어떻게 비싸게 팔아먹고 도망가냐, 이 생각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많이 거들려 그러면 입주민들이 반대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요즘 분들 중에서 솔직히 그 집에서 오래 살 생각보다는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 생각이신 분들이 솔직히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많았으면 좋겠어가 돼버리냐면 호구만 하나 잡혀라.
그래서 내가 그 호구한테 팔아버리고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시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 피해본 사람 봤어요. 피해 볼 것도 많죠. 개인정보 도용당해갖고 카드 대출 받고 요즘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하고자 그 서류를 막 혼자 찍은 거예요. 계약금 먼저 받겠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인증서 받을 거 같아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지 마시래요. 최근에 나왔어요. 예, 지문. 이거 가능하대요. 예, 일정한 각도하고 늘려갖고 이거 뜨는 게 가능하다라고 최근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뭐 일부긴 하지만 나중 되면 또 그거 갖고 또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뭐 조심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충당 나오면 무조건 보충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채워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못 받을 돈으로 준비할 게 1,000만 원이에요. 근데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00만 원이 1,000만 원 되려면 얼마 부족하죠? 300만 원 부족하죠? 이런 식으로 모자른 것만큼만 뭐 해주는 거예요? 보충해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보충법.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대부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요 정도만 아시면은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좀 이따가는 아니구나.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퇴직금에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할 거예요. 연금 얘기도 조금 하고. 그래서 국민연금은 꼭 가입하시고, 뭐 몇몇 분들은 국민연금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직 해준 게 없죠. 왜냐면 65세 되셔야 뭔가 해주니까. 근데 진짜 활용도가 커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있잖아요.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오래 일했다 그랬잖아요. 한 5년 이상 일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국민연금 관련돼서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어떤 분들이 후회하냐면 초창기에는 한 번에 받을 거냐 연금으로 받을 거냐 선택이 됐었어요. 그때 한 번에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다 후회해요.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돈이 생겼대. 그러면 갑자기 안 오던 자녀들이 와요. 뭐 달라고요? 돈 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꼭 하십시오.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자녀분들한테 죽을 때까지 돈 주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노인복지관에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하고 밥 먹을 때 선생님은 애들한테 돈 주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슬픈 얘기인데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안 온대요. 맨날 이렇게 전화 온대요. 아버님 용돈 보냈어요. 저희 요번에 유럽 가요. 명절마다. 명절마다 인천공항 미어 터지잖아요. 맨날 그런다고. 그랬고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손주 못 본 지 꽤 오래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돈이 없다라는 게 알려지면 자식이 10번 올 게 2번 오고, 그래서 과거에 인터넷에 이런 글도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올리신 거예요. 이거는 자기 시댁이 부자래요. 근데 자기네 집은 그냥 평범해. 근데 본인네 집은 20분이면 가는데 시댁은 1시간 걸린대요. 본인네 집은 한 달에 한 번 가고 시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왜요? 눈도장 찍어놔야 나중에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 내가 100원이라도 있어야, 그리고 손주들 왔을 때 뭐라도 줄 수 있어요. 용돈이라도 주는 사람 좋아하지. 그래 왔어. 말만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조카도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조카도 돈 들고 흔들면은 애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왔어요? 끝이에요. 그리고 지 핸드폰 하고 있고. 근데 그랬다가 지 엄마 아빠한테 혼나긴 하지만.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이상적으로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면 마음이 많이 아파져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이상적으로 살았었는데 계속 상처를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현실적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피시고 앞에 보세요.
일단 먼저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쉬었다가 교재 볼 겁니다. 지금부터 보실 게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재고 나오면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 재고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수량하고 단가. 왜냐면 우리 물건을 몇 개 팔았냐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짜리 팔았냐도 중요해요. 왜냐면 싼 거 팔면 남는 게 적잖아요. 근데 비싼 거 팔면 남는 게 어떻죠? 많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부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대기업들이 비싼 거 많이 팔잖아요. 중소기업들은 비싼 거 팔아요? 싼 거 팔아요? 싼 거 팔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대기업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자본력의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중소기업이 비싼 거 팔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손을 못 대죠. 또 대표적인 게 건물 같은 거, 집 같은 거 비싸잖아요. 그거 하나 팔면 남는 게 어마무시해요.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분양 사무실이 거래처 중에 있었거든요. 재거래처는 아니긴 하지만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 팔면 제일 위에 머리한테 한 5천 정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단계예요. 하나 팔면은 위에부터 해갖고 얼마 몇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제일 밑에는 뭐 거기는 이제 상가 파는 데긴 했지만 하나 팔면 한 500에서 1000 사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 자체가. 그래서 그 광고나 이런 건 대부분 위에서 내고 그 다음에 오는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는 밑에서 하고 그래서 하나 팔면은 위에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 팔았냐 중요하고 얼마짜리 팔았냐도 뭐예요? 중요해요. 왜냐면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니까.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장부에다 계속 적는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창고 가서 확인한다 그래서 실지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그래서 혼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기록법하고 실지재고 조사법을 섞어 쓰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거 씁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장부에 100개 있대. 그러면 창고 가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00개. 근데 창고 가면 100개가 없어요. 장담하는데. 안 맞아요. 매번 보면은 뭔가 남거나 모자르거나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나 저도 처음에 이제 담당했을 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회사 다닐 때 영업부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업부에서 수리하러 나가요. 그러면 우리 회사도 우리 회사 거 제품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수리하러 나갈 때 부품을 두세 개 들고 가요. 왜냐면 하나만 들고 갔다 얘도 불량이면 안 되니까. 그 두세 개 들고 가서 고쳐요. 그러면 남잖아요. 한두 개가. 이걸 주고 와요. 기념품으로. 왜 주고 오냐면 고장나면 이걸로 갈아 끼시라고. 그러고 와서는 수량에다가 한 개 적거나. 예? 있어요. 재고나 들어가는데 재고 파악을 제대로 안 하는 회사니까. 근데 중소기업들이 은근 이런 데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저 초등학교 동창회가 영업부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밥 먹으면서 한번 물어봤죠. 야, 너네 수리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우리도 우리 회사 걸 못 믿어갖고 여러 개 들고 가서 수리한 다음에 머니까 가기 귀찮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거 또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주고 온대요. 그래갖고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갖고 그래서 한두 개씩 빵꾸 나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런 회사들 은근 많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옛날 얘기긴 해요. 저 예전에 프로그래밍 회사 다닐 때에도 거기에서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 몰래 빼돌려갖고 엄청 팔아먹었대잖아요. 회사 거. 근데 그거 빼돌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재고 담당자하고 쿵짝만 맞으면 되니까. 그렇죠. 장부는 실제인 것처럼 쓰지만 실제 가보면 없는 거죠. 수량이. 근데 그런 거를 매일매일 사장님이 확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걸려도 나중에 걸리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삥땅 치는 사람들이 몇 억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설마 처음부터 몇 억을 손을 댔겠어요? 처음엔 몇만 원부터 손을 댔겠지. 근데 이게 5만 원 손 댔는데 안 걸렸어. 그러면 다음엔 10만 원 손 댄다고요. 10만 원 손 댔는데 안 걸려서 20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몇 억을 빼진 못해요. 간이 작아갖고.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단가까지만 보고 쉴게요. 그래서 하나씩 계산하는 걸 개별법.
그 다음에 먼저 들어오는 거 먼저 나가는 게 선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오는 거 먼저 나가는 게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이동평균법하고 뭐 있어요? 총평균법.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설명은 잠깐 쉬었다가 35분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쭉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거는 외우라고 드린 2장짜리에 다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